전두환 씨 빈소를 찾은 사람은 50대 전 씨와 함께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권 조문은 거의 없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조문을 했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과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가 이제 평가를 계속 이렇게 할 테고, 특히 그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그 사과라든지 이런 거를 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모두 이제 그 명함이 다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명함이 참 많은 분이죠. 특히 과가 많은데 이러한 과는 역사가 두고두고 많이 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일이 이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인사 이석채 전 KT 회장인가요? 역시 공과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과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을 생각하고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수습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내가 그 군인에 간 사람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됐겠느냐. 예, 마지막에 말을 한 사람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정진태 씨인데요. 윤경호 의원, 지금 5.18을 가리켜서 북한군 300명이 남하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군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요. 저런 것 때문에 지모 씨는 사실 재판대까지 올라갔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저 군인 출신 참 부끄럽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명함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는데 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붙어가는 오점을 얘기하자면 아마 과밖에 나중에는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다. 역사라는 건 그를 향해서 오히려 왜곡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나라 군대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 나라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디딤돌로 정권을 가져간,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8년 동안 집권을 했던 그 씻을 수 없는 과오라는 거는 다른 어떤 공이 있더라도 그건 지워질 수 없다. 예. 그런데 끝내 사과, 반성, 사죄 없이 갔다. 이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일함 실장, 외신은 이렇게들 표현을 했더군요. 전두환 씨 사망 기사를 다루면서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 군사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런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50대 우리가 유독 외신을 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워낙 언론이 다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다 봉쇄돼 있었고 또 왜곡 보도를 일삼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한낱 신랄 같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자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외신의 어떤 그 평가가 어찌 보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바탕한 어떤 평가로 보여진다. 실제로 우리 언론들도 보수 일부 언론을 빼놓고는 대부분 상당히 이를테면 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조차도 저는 좀 약간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좀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앞서 저런 어떤 그 공과를 얘기하고 또 이를테면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런 그 이른바 미화까지 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죽는 순간까지 광주 항쟁을 능멸했고 죽어서까지 그를 미화하거나 공과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저는 여전히 광주 민주화 항쟁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전두환 씨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방송 중에 제가 그 부분 설명하면서 감정이 좀 격해져서 전두환 씨를 향해서 비속어를 썼는데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염려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어제는 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뭐 사실 그 앵커 진행하신 앵커뿐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비속어에 대한 그 동질성, 그다음에 그 공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입 밖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뭐 상황이나 장소가 있었다면 그렇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중적 공감대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는 그 뭐 공과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전두환 씨가 자기는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전에 그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 하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그걸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안 된다. 군인은 나라의 재산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사람이지 제 동포에게 총불이 들이대는 사람이 군인 아닙니다. 그건 찬탈이고 그건 반역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그 떳떳하게 빈소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두환 시대의 흑역사는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언론 업계에서는 땡전 뉴스, 보도 지침,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잠재우기 위해서 3S 정책, 뭐 성, 그다음에 영화, 운동 이런 걸로 국민의 시야를 돌리고 국풍 81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젊은 청년들의 눈을 왜곡시키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이렇게 시간이 이르면 어떤 사람에 대한 공과를 논하는 객관적인 어떤 거리감이 좀 생겨나는데 전두환 씨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 평가 인식의 그런 단층만을 드러내는데 저는 어쨌든 역사에게 대단히 불행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전 세계에도 불행이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전두환 씨를 향해서 공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나라의 국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는 게 온당한가? 어떤 사람을 살해하고 그 돈을 뺏어서 그 돈의 일부를 기부를 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공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변호사들 가끔 사건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언론을 보도를 접해 보면 뭐 가끔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흉악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무기징역이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한 적이 있었겠죠. 뭐 평생 뭐 나쁜 일만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장삼 이사가 아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뭐 공과에 대해서는 먼 훗날 역사가 기록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이 현 세대 더군다나 그 전두환 씨로 인해서 그 수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그 학살을 당하고 그 유족들이 지금 살아있고 더군다나 아직도 그런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그 왜곡하는 어떤 이런 일부 좀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공과를 논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오히려 이 전두환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10대, 20대들에게 그 올바른 어떤 교육 그리고 그 시절의 그 어떤 인권 상황이라든가 그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행도 만행이지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결국 한마디 사과 없이 사죄 없이 반성 없이 떠났습니다. 행여라도 사과하면 행여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애당초 전두환 씨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던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의 삶 영상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주 세력이 바뀌었고 우리의 12.6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를 이 방주 사태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권기 장관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동하셨습니다. 정진남 실장, 아무리 살아서 최고 권력을 누렸더라도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에 침을 뱉는다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잠깐의 영역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절한 패배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어떤 그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모습 속에서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패배자로 기록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전두환 씨를 향해서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전두환 씨 사망 관련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과연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까요? 오래 끌면 끌수록 본인은 물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거의 결별 수순까지 갔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선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 윤석열 후보 심지어 그 양반 말씀 나한테 묻지 말라. 그 양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설득했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6시 반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 회동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최종 담판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모습 보시죠. 우리 권 총장께서 좀 찾아뵈야 되겠다고 아까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고 가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후보님의 뜻을 잘 말씀드렸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얘기 하셨는지? 나는 아무 얘기 할 적이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후보 의지 확고하다, 뭐 진두지휘 와서 윤 위원장님께서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후보 의지는 조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그 후중이 뭔지 잘 몰라. 의중을 잘 모르시겠다. 위원장님 합류하실지 말지 저희가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뭐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합류를 예, 자 권성동 사무총장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잠깐 보시죠.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설득은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 좀 들어보러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이게 총괄 선대위원장인지 맡아주셔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고 또 이야기 듣고 또 뭐 저희들 그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야기도 듣고 2시에 뵙기로 하셨는데 조금 막히시나 봐요. 아니 뭐 늦을 수도 있지 뭐. 제가 월요일 날 약속했거든요. 월요일 최고위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있어 오지 뭐. 저는 나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어차피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고 또 혹시 우리가 챙겨야 될 일이 있으면 챙겨야 되고 그런 거지. 제가 뭐 중재하거나 제가 뭐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어쨌든 모셔와야 되니까 잘 들어보고 잘 해결해야죠. 그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주로 들었고 그 무조건 오셔서 그 선거 좀 이끌어달라 그 말씀 드렸어요. 200%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좀 어떻게 확신이 좀 뭐 200% 되도록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 주로 들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의 심경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저도 또 그 맞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런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어떤 심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거는 뭐 최고님이 보시기에 이견차가 좀 크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아직은 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 뭐 빨리 그 혼란 상태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럼 아직 네, 오늘 저렇게 윤석열 후보 측의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6시 반에 드디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마지막 만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죠.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총장이 가고 최고위원이 가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수순은 후보죠. 그러면 이제 후보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아마 선대 합류를 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참 지난 일주일간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놓고 정치 평론을 하는 저도 아침 저녁으로 헷갈리는데 갈지 말지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도대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를 보면서 도대체 왜 대선 전국에서 저런 일들이 중요하게 일주일간 열흘간을 끌어야 할지 과연 납득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후보가 후보의 자산과 가치로 평가를 받아야지 왜 위원장 하나 모셔오는 걸 가지고 저렇게 열흘간 온 언론과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까? 글쎄요. 이 결과가 어찌되었든 오롯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몫으로 남겠지만 앞으로 그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역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지만 저는 시작부터 저렇게 윤 후보가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 사람 심는 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저렇게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여러 가지 자기의 윤석열 시대의 비전과 어떤 윤석열 시대의 미래상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식으로든 권력 분점에 대한 생각들만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로 비춰진 건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기호 의원, 왜 이렇게 김종인 하는 걸까요? 저도 그 점이 참 의문이고요. 방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수영 평론가가 고스란히 하셔서 제가 100% 공감했습니다. 아니 김종인이라는 위원장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오는데 도대체 지금 제1야당이 저렇게 열흘 동안 온통 뉴스가 저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 전 보지를 못했어요. 뭐 이런 식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 사무실 나올 때마다 저는 비춰지는 뒷모습에 물론 저분이 내건 간판이에요. 대한민국 아마 민국이 빠진 것 같은데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겠다고 내건 간판이 정말 너무 무색해 보여요. 따지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전권을 달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 뭐 있다 하지만 결국 인사를 놓고
나하고 상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분의 영입, 그분의 위상 뭐 이런 걸 놓고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불쾌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따졌다면 그야말로 정말 유치할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지금 현장 모습이 들어오고 있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화문에 있는 한 식당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나기로 한 6시 반 다 돼서 왔는데 지금 시간 6시 29분 33초.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막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조금 전에 속보에 보니까 아마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예. 오전에 찾아가서 따로 만났다고 했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뭐 배석한다고 예. 그렇게 지금 같이 속보가 들어와 네, 있습니다. 예.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오늘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은 피로감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예. 더 쏟아질 거니까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은 아마 밀고 당기기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마무리가 되겠죠.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정진남 실장? 일단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수락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사실상 막판 극적인 어떤 봉합, 예. 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 며칠간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뭐 나는 일상으로 회귀하겠다.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감정 섞인 얘기도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양반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뭐 마치 벼랑 끝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두 사람 다 어쨌든 이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만약에 결과적으로 불발하면 결국은 리더십, 어떤 뭐랄까 그 정치력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자신의 어떤 구상을 펼칠 기회 자체, 운동장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에게는 다소 선대위 인사를 둘러싼 정말 좀 구태의연한 모습들로 비치고 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지금 책임져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막판에 어떤 사실상 봉합적으로 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회동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편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이라면서 내놓은 것이 김병준 위원장을 상임 비대위원장 말고 뭐 김한길 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 줬는 것처럼 특별 조직을 맡는 형태로 정리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후보가 최대한 빨리 결단해야 된다라고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당 대표가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과거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좀 그분이 그런 인터뷰들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풀릴 일입니까? 우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둘 간의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승부사로서 어쨌든 네임밸류라는 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획되는 선대위 안 속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고래 싸움이 터지면 새우는 도망가야 됩니다. 네. 저 후보와 그 김종인 위원장 간에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라는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어쨌든 왜곡 없이 서로 상대의 진위를 좀 파악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후보의 의중이 최우선시돼야 되고 후보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를 할지라도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두 분의 의사는 명확하게 어제 서로 언론에 공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 정도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약간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지금으로선 좀 관계가 안 좋지만 좀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굉장히 큰 변동성이고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정도만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상황 변화라고 함은 그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그 영입에 대해 가지고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평소 그 인사 스타일과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후보의 뜻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지금 이준석 대표 말로는 후보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취하는 자세를 보면 항상 김종인 위원장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뭐 의사를 뭐 일종의 뭐 대리인 내지 사자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돼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뭐 이렇게 하루 동향은 계속 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일주일 이상 당내 이런 선대위 갈등이 있는데 뭐 국민한테 좀 유권자들한테 본인이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나요? 그냥 간접적으로 뭐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뭐 김학의 전 민주당 대표 모시고 뭐 김종인 위원장 오늘 또 만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선거 지금 총괄 이 캠프를 어떻게 꾸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좀 뭐랄까 원래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딱 결정이 되면 상식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목소리 모습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대표 나오고 지금 영입하려는 위원장 또 외부 인사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에 그 굉장히 지금 고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오늘 그 윤석열 후보랑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 거의 오늘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인견점이 아닐까. 오늘 예. 지나고서도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어지면은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과연 김종인 위원장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에게 매달려야만 하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 여러 사람 또 여러 진영을 다니면서 역할을 했지만 대체로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잠깐 현장 상황 한번 보실까요? 경리공부 이거 이렇게 출근하십니까? 뭐 일찍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올 때 그래요. 비서가 출근하시기 전에 비서가 출근하기 전에 나오시겠습니다. 저들은 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가니까 편해. 예. 아침 그 진지를 어디서 드십니까? 집에서는 제가 집에서 집에서 드시고 6시 반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나는 아침은 뭐 과일 조금 먹고 그러고 나오니까. 워낙 뭐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헬스클럽 요새는 그 마스크 쓰고 헬스클럽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 그럼 주로 산책 아침에 산책하시고요? 산책은 왜 승강산을 오르려고 매일같이 올라갔었는데 예, 아마 만찬하기 전에 잠깐 기자들에게 만나는 장면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 약간 그 표정이 좀 머쓱해하는 표정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면밀히 좀 봤는데 예. 이게 사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기자들한테 장면 풀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색한 것들을 좀 깨는 그런 타이밍인데 표정에 다 묻어나잖아요. 뭔가 이 어색하고 이거 참 이런 표정들이 좀 묻어나고 그 양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 총장은 중간에서 뭐 이렇게 예. 일상적인 아침 진지는 어디서 드시냐 몇 시에 나오시냐 이런 걸 물으면서 하는데 어쨌든 참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지금 뭐 큰 담판을 앞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연합 혹은 이제 윤석열과의 갈등 이 구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보수 정당의 주류의 혁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난 몰라 하고 실제로 그 말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 창구 역할은 이준석 대표가 해요. 이 국민의힘 대표가, 또 정당 대표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선대위 위원장의 그 스피커 노릇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럴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은 이 당에서 10년, 20년 계속 그 출마도 해야 되고 정당에 그 자기 그 뼈른 묻을 각오를 쭉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정당 체제를 이번에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윤석열 사람들로 포진된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본인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힘을 빌려서 이른바 좀 차도살인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혁신적인 저런 모습 때문에 찍어줬던 지지했던 당원들은 과연 저 모습에서 제1야당 대표라는 어떤 막중한 위치와 책임감 그다음에 의무감들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사람 만나면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두 사람 이번에는 또 끝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김종인 후보 과거를 한번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 뭐 반드시 내 논리대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본인도 과거에 관습에 젖어서 상당히 본인 스스로의 변화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좀 선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선대위원장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기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할 적에 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뭐 이 단독 선대위원장을 갖다가 헌단을 전제하여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윤경호 의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렇게 같이 했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컨셉을 들고 박근혜라는 우파 지향의 대통령에게 이 좌파 정책을 더 씌워서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는 공천 개혁을 이뤄내서 그때 한석 아마 이긴 결과 어찌됐든 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당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공학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선거 엔지니어인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당의 정책, 정강, 이념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테크닉 같은 걸로 얼굴마담으로 나서서 이렇게 선거를 지휘하는 걸로 이게 언제부터 먹혔느냐.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는 오로지 그 이미지밖에 저는 안 보여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분이 있어야만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선거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 그게 과거의 잣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런 영입을 둘러싸고 아니면 본인에게 전권을 주니 마니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이런 모습이 흔히 말하는 중도층에서 볼 때는 그렇게 결코 저는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도 김종인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서요. 정말 그랬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물밑 접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가는 거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얼른 그러면은 모셔오면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었을까요? 하지만 송영길 대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말씀 드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주제가 아젠다가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으로 평생을 보낸 윤석열 후보가 그런 김종인 의원의 철학과 국정 아젠다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후보께서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남 실장. 네. 이제 뭐 송영길 대표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여전히 이제 두 사람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정말로 민주당에서 물밑 접촉을 했을까요? 저는 뭐 물밑 접촉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유대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 의원이나 또 뭐 김성수 수석 부단장이라든가 지금 선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비대위원장도 했으니까. 박용진 또 뭐 전대선 후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을 좀 파악해보고 싶은 그런 차원의 저는 뭐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는 상상력이 넘치는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물밑 접촉으로 보여지고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올 의사도 또 김종인 위원장을 민주당의 선대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명망성 있는 인사로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지 지금 많은 패널들이 지적하셨듯이 최근 한 열흘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주가가 높았던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 후보의 대외협력특보 맡았지요. 윤석열 후보 쪽을 지금 돕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차라리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가 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있었다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가는 것보다는 아마 윤석열 후보 돕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뭐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런저런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한 6, 7할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하고 이 구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규 변호사, 아무튼 주연 배우가 헷갈리긴 해요.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실은 안 그래도 좀 코로나에다가 경제 문제 때문에 부동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는 약간 좀 정치에 대한 회의감,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마치 이제 당을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후보가 좀 이기는 뭐 착시감을 준다고 할까? 저는 오늘 이후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결정을 해서 더 이상의 이게 이슈를 안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 이제 만찬 회독에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 뉴스와이드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 내용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그렇게 외치고 지금 새롭고 달라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첫 번째 시도는 반성 또 반성입니다. 엊그제도 반성을 했는데 오늘은 큰절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큰 절을 올렸는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반성, 사죄 모두입니다. 그리고 큰 절까지 올렸는데 어떤 부분을 겨냥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론할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답보 상태 평론할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캠페인 방향 전략을 수정하는 게 그게 우선이다. 선대위 바꾸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종의 연성화 전략 모드로 저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흘간 연속 눈물을 보인다든가 오늘 저렇게 큰 절로 방점을 찍는 거는 그리고 이제 얼마 지금 캠페인 할 때 부인과 함께 합니다. 지금 계속 같이 다니고 있고 심지어 시장 갔을 때는 부인이 이재명 후보가 쓰러질까 봐 손을 감아서 이른바 해경벨트라는 사진을 그 연출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안정감, 세련미, 그다음에 후보의 반응성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사실은 그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제는 대중에게 먹히지 않아요. 그걸 바꾸는 거죠. 이재명은 바꿉니다라든지 이재명은 다릅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방향의 선거 캠페인 전략을 전환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 선대위 일괄당직 사퇴를 다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제는 선대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바꿨을 때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정도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면은 상당 부분 또 이게 진폭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동요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100일도 채 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런 연성화 캠페인 전략이 먹힐 것인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큰 줄기와 가지를 이제 앞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현실적으로 선대에 대한 탓도 하지만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지만 이것은 내가 대중과 국민에게 반응하는 쪽으로 반드시 내가 다가가겠다. 이런 쪽으로 전략 수정한 걸로 봐서는 이제는 가닥이 잡힌 큰 물줄기에 가닥은 잡힌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용경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반성 우선, 사죄 모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왜 갑자기 사죄지? 이거 굉장히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사죄를 누구에게 한다는 건지 유권자에게요? 아니면 국민에게? 뭐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죄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렇게 선거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선대위를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후보를 뽑고 나서 선대위 구성을 당 체제를 그냥 전환하는 걸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했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나 아니면 뭐 윤관석 사무총장, 뭐 박완주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뭐 본부장 같은 역할을 맡고 지금 아까 다뤘던 국민의힘은 이제서 선대위에 그런 사람들의 포진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루어진 건데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면 결국 외부 인사들로 뭔가 얼굴도 좀 내세워서 외부 인사들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는 걸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앞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당직자 일괄 사표가 있었고 근데 당직자 일괄 사표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어찌 보면 제자리 걸음 박스는 현역 의원들 위주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매너리즘에 다들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우리 최평론가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강성의 뭐 사이다 발언 뭐 아니면 이재명은 합니다. 뭐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성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부터는 또 연성화라는 걸로 가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게 맞는 전략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선거라는 게 사람에 대한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정책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대위에 민주당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외부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끌어들여서 새로 포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저렇게 사죄한다고 절하고 이런 거는 별로 저는 호소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자, 일임하자 이렇게 결의한 뒤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께 반성한다. 그리고 사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선대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핵심 당직자 일괄 사퇴했는데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뽑았으니까 그렇고 대표는 뭐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멤버를 심어라 하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전환하는 겁니다. 디지털 정책 위주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가려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그 첫 번째로 사죄 반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당직자 일괄 사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감사하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제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의 거취 문제는 뭐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긴 한데 이렇게 결단해 주실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 우선 또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진남 실장, 지금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물러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선대위 개편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긴급 의총을 송영길 대표가 일요일 날 소집했단 말이에요. 이례적인 의총 소집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가시적인 걸 내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정무직 당직 의원들인데 정무직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는 사퇴의 어떤 의사를 표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예. 자, 우리가 다 비우겠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선대 인사를 행사해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좀 약간 다른 데로 불똥이 튀었어요. 예. 송영길 대표 책임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의 책임론이 좀 당내에서 좀 약간 모락모락 피어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저 정무직 당직자들의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당대표 책임론으로 더 번지기 전에 우리 먼저 내려놓음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선대위 출범의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님,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만히 있는데 그걸 두고 당 내에서 지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선당 후사 입에 달고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도 하더군요. 사실 그 상징적으로는 뭐 송영길 대표도 이제 거취 문제를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는 게요. 사실은 뭐 원내대표야 이제 당내 의원들이 뽑고 뭐 송영길 대표 본인도 뭐 공식적으로 선출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대선을 불과 10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에서 사실은 뭐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차이도 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떻든 간에 뭐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도 큰절도 사과도 하고 모든 당직자가 사과를 했는데 그럼 송영길 대표는 그럼 본인은 무엇이냐 입장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좀 상반기인데 보궐선거도 있었고 보궐선거 참패도 있었고 사실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이라든가 뭐 지지율이 제대로 오른 적도 없었다. 이런 분명히 민주당 당내 일반 지지자들도 송 대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경선 과정에서는 또 일부 예를 들면 뭐 다른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송 대표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 공정했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이런 걸 종합할 때 그냥 송영길 대표도 거취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하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올곧이 다 책임을 지고 전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가는 것이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도 한번 약진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선대위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외부 인사 중심으로. 외부 인사 이거고요. 그러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뭐 물러나야 된다. 그건 정당의 전당대회를 왜 했느냐를 다시 저는 묻고 싶어요. 송영길 대표를 흔들어서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전면에 나서서 자꾸 이재명 후보보다 더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그게 패착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공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당이 굴러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거머쥐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일이죠. 그리고 후보 중심으로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이 굴러가도록 당무가 뒷받침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니 선출직이라는 건 바로 그런 점에서 뭐 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정한 정통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를 뽑아놓은 전당대회를 해놓고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 대통령 선거 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까지도 당 대표가 공천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책임에 관여를 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당 대표 하겠다고 다 나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 대표를 흔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은 지금까지 굴러왔던 것처럼 일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물러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표가 후보보다 더 돋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윤석열 후보를 추월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쫓아가는 형국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이런 위기감이 결국은 이재명 중심의 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당직자들도 물러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정도 가지고 과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난 5일 선출 이후에 지금까지 3주 동안 굉장히 어쨌든 격차의 폭을 넓히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사실 정치의 반은 손님 실수로부터 기인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이고 일종의 가만히 있는 전략으로 굉장히 지금 추세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저 정도의 지금 연성화 전략 정도가 일단 실점을 줄이고 득점을 한 점 한 점 쌓아가다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저것이 어떤 그 핵심적인 반등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부터 꺼내놓을 거는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기존의 민주당과 다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명쾌하게 또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인이 이제까지 내놨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평가받을 것인지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존의 민주당의 이재명일 때와 뭐가 다른 건지 이것을 명쾌하게 차별성 있게 못 보여준다면 지금의 이 추세를 가지고는 반등의 동력을 한 번에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앞에 놓여진 과제가 또 하나 있지요. 민주당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강. 자,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당내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국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냐.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그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냐.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만약에 과도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자, 정진남 실장 어제 네. 발언과 사실 뭐 궤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입장이. 네. 예. 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됐던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짚으면서도 조국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권한이 큰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는 끊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조홍천 의원 얘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문재인 정부 어떤 그에서 벌어졌던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비판적 인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내로남불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행태들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조홍천 의원의 어떤 말에 화답했다기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어떤 선거 운동의 방향을 지금 점차 옮겨가고 있다. 예. 앞서 여러 패널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예를 들면 눈물을 뭐 15번 흘렸다든지 또 반성, 사죄에 큰절했다든지 이런 어떤 스타일의 변화는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어떤 과감한 정책적 전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할 건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를 극복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미래와 비전을 지금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더 확장되어야만이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윤경호 의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탄핵의 강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 이번에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저는 아킬레스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이거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 반면에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이 보여준 약간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실망 이게 막 혼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중도 세력 또는 일부 지식인층에서 과연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 인사 자체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씻을 수 없는 패착 중에 하나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보 진영에서 조국이라는 법무장관 당시에 과연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회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얘기들이 지금 만약에 다 쏟아져 나와버리면 그럴 경우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 뭐 이런 걸로 갈 거고 그러면 또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고스란히 다 밀 거냐. 이게 예. 서로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앵커께서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의 강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가 흔들리고 정부 체계가 흔들리고 통치 체제가 흔들렸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거는 훨씬 더 쉬운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걸 반성했을 때 오히려 더 중도층이 마음을 열어줬다는 걸 감안하면 조국의 강도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은 맞다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지명 당시를 전 복기를 한번 해봅니다. 당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던 때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20년 집권론, 그다음에 100년 정당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고 보수는 괴멸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대통령이
그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지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중도층의 이반이 생겼죠. 윤석열의 대망론이 급부상했죠. 그다음에 민주당 주류의 몰락이 이루어졌었어요. 동시에 네 가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불행한 진영 정치의 최대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 조국의 강을 그럼 건너냐 안 건너냐. 전 답은 간단하죠. 국민의힘은 이번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윤석열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로 저는 탄핵의 강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결국 51%를 먹어야 되는 중도 진영 확장의 싸움이라면 조국의 강을 당연히 건너야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어정쩡한 스텝으로 안고 가거나 비슷하게 포괄해서 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하나하나 그래도 몇 단계 득점했던 그 자산조차도 까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의 강을 이거는 확실하게 건너고 이참에 정리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인 다른 공정과 다른 비전의 민주당을 보여줄 때 비로소 저는 이재명의 돌파가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그런 방식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김한기 변호사 어떻게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근데 이거보다는 더 임팩트 있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은 사실 비슷한 귀결점이 있는 게요. 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궁극적으로 사법 판단을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더군다나 확정된 거고 이 조국의 강 같은 경우에서도 뭐 현재 조국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배우자라든가 친인척들은 다 거의 유죄 판결 다 선고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헌법 가치와 그다음에 사법 판단의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강력하게 이런 어떤 헌법과 어떤 사법 판단 존중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검찰 수사 때 그다음에 1심 판결 날 때 사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법원 판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어떤 중도층의 또 이반을 가져온 측면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헌법과 사법권을 존중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력하게 내던지는 것이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 아닌가.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4명을 기소했습니다. 3명은 구속 기소, 그리고 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수사를 마쳤다는 얘기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소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검찰이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이제 특검 이렇게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특검은 어떻게 진척이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특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순간 수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냐 매우 궁금하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토당토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을 계속 미루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에 흡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동안 반성과 사과를 수없이 입에 올렸지만 사실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진짜 속내는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였던 것입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일단 이제 핵심 3인방 포함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검찰의 이번 수사 과정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거의 이제 수사를 거의 2달 가까이 했습니다. 2달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외형상 일단 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는 어느 정도 밝힌 것 같고요. 그 배임 액수도 일단은 600억 가까이 600억을 넘는 돈을 그 배임했다. 그다음에 뇌물을 이제 주고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백억에 달하는 배임 행위를 그 공소장을 저도 봤거든요. 이게 지금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랑 예. 그다음에 전략사업실장을 맡고 있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둘이서.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된 이제 김만배 씨라든가 뭐 그 구속되지는 않지만 정영학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모를 적극 가담해서 예. 이제 배임행위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이런 어떤 대장동 개발이라는 커다란 사업에서 이 공사에 어떤 물론 요직에 있긴 했었지만 달랑 2명, 외부 인사 3명이서 이런 거대한 어떤 횡령행위,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만 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조직이고 많은 직원들도 있고 더군다나 그 유동규 본부장 위에 상관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감시 체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더 나아가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했는지 인지했는지 몰랐는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서면 조사라도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장차 뭐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입장문에 없어요. 예. 그럼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 사실을 몰랐는지 그럼 차라리 서면 조사해서 몰랐다라도 하던가. 검찰이 그런 거 밝힐 수는 없나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검찰이 수사 결과는 국민들을 약간은 좀 속이는 거예요. 기망.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소하면서 적어도 뭐 우리가 수사를 쭉 해봤는데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 의혹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정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재명 후보도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예.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특검하자. 점이 좀, 검찰 예, 대체 뭐 했느냐? 궁금합니다.